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좋은 요즘이네요. 저는 올해 연애를 한 남편과 자연스레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고졸 출신 공무원이었고 남편은 일반 중소기업 직원이었네요. 처음에는 공무원이라고 참 좋다는 시댁이었죠. 역시 직업은 공무원이지. 여자 직업 그만한 거 없다. 안 그러니? 애 낳아도 복직 잘만 돼. 그리고 나라 일하는 게 철밥통이지. 내가 우리 며느리 자랑을 어디 가서도 매일 떠든다니까. 어머님은 제가 공무원인 걸 좋아하셨어요. 저 역시 제 직업에 나름 자부심이 있던 터라 직업적으로는 전혀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한 번에 합격을 했고 그 이후 꾸준히 저축을 하고 있었어요. 남들 대학 갈 때 사실 아쉬운 건 없잖아 있었지만 여유롭지 않게 자라다 보니 돈에 있어서 구속받고 싶지 않았고 빨리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다행히도 졸업 후 바로 합격하여 결혼까지 남들보다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더 좋아하실 수 있게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면서 가정까지 돌볼 수 있는데 이만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며느리 복은 있나 보다. 하지만 결혼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아주버님이 급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고 여성분을 데리고 오게 되었고 자그마치 직업이 변호사였어요. 뭐? 변호사? 당장 날 잡아야지. 그럼 뭐하고 있어? 아니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우리 아들들도 못 시킨 사자 며느리를 봐? 엄마, 제가 뭘 했어요. 여자 보는 눈 하나는 기똥차다니까. 이미 그 집에 다 허락받았고 엄마만 허락하시면 일사천리예요. 내가 반대를 왜 하니? 무조건 허락이지. 아니, 변호사 며느리라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참나. 우리 아들 대단하다 진짜. 이 나이에 내가 후사를 누리게 생겼네. 진짜 똑똑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잘하셔야 해요. 내가 솔직히 변호사에 비해서 얼마나 딸려. 그런데도 나 하나 보고 결혼 약속해준 고마운 사람이야. 그래 알겠어. 엄마도 그 정도 주제 파악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를 말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까진 좋았네요. 대단한 집의 변호사 며느리를 얻게 된 시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변호사 며느리에게 모든 걸 맞춰주시려 했고 아주버님 또한 본인이 꿀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든 걸 맞춰주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이 가끔은 웃을 때가 있었죠. 한 번은 결혼이 바로 코앞인 저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에 신경이 쓰였는데 어머님이 저와 남편을 부르셨어요. 너희 결혼 좀 미루자. 장놈의 집안도 아니고 솔직히 형제가 한 해의 결혼을 같이 한 게 말이 돼? 하객들이 욕해. 근데 이게 아무리 따져봐도 형이 먼저 해야 하지 않겠어? 네? 어머님, 저희 이제 그냥 식장에만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서 얘기하잖아. 뭐 그래야지. 형이 먼저 가는 게 당연하고 우린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요. 위약금은 어쩌고. 그깟 위약금이 대수야? 너 네 손윗동서 되는 사람이 누군지나 아니? 자그마치 변호사야 변호사.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냐? 걔 마음 편해봐. 우리 큰애 누구한테 장가가라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 그냥.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 결혼이 무슨 2달 정도 남은 것도 아니고 바로 코앞인데요. 아우 그냥 위약금 물어준다 그래. 그런 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 그리고 족보 꼬여봐야 너만 손해야. 손윗동서 앞지르고 결혼한다고 해봐. 다 네 욕하지. 어른과 이런저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그 집에서는 꾹 참았으나 저를 데려다 준다는 남편에게는 화를 내었죠. 왜 이런 걸 당신 혼자 결정해? 솔직히 결혼이 1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미루냔 말이야. 장난해? 그럼 어떡하냐? 엄마 말도 맞잖아. 형이 먼저 장가를 가야 보기 좋지. 어떻게 우리가 먼저 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해. 그리고 이런 일로 얼굴 붉힐 이유 뭐 있어. 가족인데. 그냥 너도 그러려니 해. 진짜 황당하다. 결혼 전부터 이렇게 본인들 멋대로 행동하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안 믿으면 어쩌려고. 그냥 결혼 생각해보면 되지. 어쩌면 알아?
나한테 기회일 수도. 화난다고 말을 막 해? 진짜 너무한다. 그렇게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결국 결혼식을 미루고 알아보던 중 역시나 위약금이 한두 푼이 아니었죠. 내가 뭐랬어. 돈 엄청날 거라고 했지? 아니 몇 달 남은 것도 아니고 코앞인데 어머님이 미루라고 하신 거니까 어머님한테 위약금 내달라고 해. 아니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어? 일단 엄마랑 얘기해 봐야겠네. 그리고 위약금 이야기가 나오고 한두 푼이 아니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너무 놀래하셨고 바로 말을 바꾸는 태세 전환을 하셨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조금은 당황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본인 어머니라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어떠냐? 니네 결혼식을 그냥 형이 하는 거야. 어차피 형네도 빨리 결혼 날짜 잡고 알아봐야 하는데 뭐하러 그래? 너희 날짜 미루는 거 위약금도 안 내도 되니까 그렇게 해. 어머님, 제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 식장이랑 드레스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라뇨. 이걸 어떻게 쉽게 형님에게 하라고 하나요? 제가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고른 식장이며 드레스 그리고 메이크업인데. 아우, 너 원래 이렇게 고지식하니? 지금은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계속 깐깐하게 나오면 재미없을 줄 알아. 어머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재수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여자 언제 만나보겠습니까? 예? 재수씨만 양보하면 그냥 결혼 바로 가능하다고요. 그래 진아, 그냥 한 번만 눈 감고 미루자. 오히려 더 준비도 철저히 하고 좋지 뭐. 우리 엄마랑 형이 저렇게 부탁하는데 안 되겠어? 내가 지난번에 말 못되게 한 건 미안해. 한 번만 양보해줘. 모든 시댁 식구들은 저를 설득하였어요. 너 결혼할 때는 네가 진짜 좋아하는 식장에 드레스 토하면 되잖아. 혹시 알아? 그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게 많이 나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뭐 한두 번 본 사이니? 네가 내 둘째 며느리라고 해도 난 너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해본 적 없다. 그러니까 마음 너그러이 먹어줘 우리 며느라. 결국에는 설득을 당해버렸고 그렇게 제 결혼식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안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식장에 들어간 형님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변호사라는 말에 싱글벙글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변호사라는 타이틀만 있으면 오히려 시어머니는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아 보였어요. 형님네 부모님들에게도 굽신거리는 시어머니를 보니 사실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걸 보고도 시아주버님과 형님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죠. 아우 왔네. 저기 신부 대기실에 있는 애가 내 며느리잖아. 변호사. 내가 변호사 며느리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어쨌든 와줘서 고마워. 저 역시 이왕 결혼식을 양보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생각을 하기로 했고 그날은 결혼을 매우 축하해드렸어요. 형님, 결혼 축하드려요. 드레스가 너무 예쁘시네요. 고마워. 아, 우리 지난번에 봤었지? 일단 와줘서 너무 고맙네. 혜진 씨도 결혼하면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말도 쉽게 놓을게요. 네, 편하게 대해주세요.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온 형님과 시아주버님은 결혼식을 양보한 저에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네요. 나 동서, 반가워. 내가 결혼하고 이것저것 하느라 인사를 늦게 하네. 아 맞다. 혹시 학교는 어디 나왔어? 네? 아니 그래도 학벌 정도는 내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 명색에 이제 가족이 될 건데. 안 그래요 어머님? 내가 이 집 선배로서 기강 좀 잡아야겠다. 어머님도 너무 여리시고 보면 내가 딱 이 집 기강 잡게 좋겠어. 아우 우리 며느리 똑소리 난다. 하긴 내가 솔직히 뭐 나쁜 말 못하는 사람이긴 해. 그러니까 네가 기강 잡아도 좋겠다. 얘 혜진아, 너보다 손이 동서니까 네 하면서 잘 지내봐. 들었지? 어머님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뭐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큰 며느리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좋네. 이래서 변호사 며느리 좋다고 하나 보다. 말도 어쩜 이리 똑부러지게 잘하는지. 어디 가서 넌 국회의원도 할 거야. 안 그러니? 내가 진짜 이런 똑소리 나는 며느리 얻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준 결혼식이었는데 형님이니 뭐니 하면서 학벌 운운하는 게 참 어이가 없었죠. 당황스럽네요. 근데 그게 왜 궁금하신지. 뭐가?
아, 맞다.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야지. 학교 어디 나왔어? 거북스럽다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하였으나 형님은 끝까지 제가 어디 학교를 나왔다는 게 중요해 보였어요. 그 모습에 유치하기도 하고 사실 순간적으로 창피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제 삶에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했기에 대답했어요. 저 고졸이에요. 뭐? 고졸? 오마이갓. 나 진짜 고졸 처음 봐. 어머님 진짜로요? 와, 어머님 진짜 속 좋으시다. 동서는 어머님한테 잘해야겠네. 난 내 자식이라면 어림없지. 어디 고졸을. 아, 진짜 쇼킹이다. 형님, 진짜 예의가 없으시네요. 변호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리 말씀하세요? 뭐가 대단하냐고? 동서가 진짜 대학교를 안 나와서 모르는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동서라는 사람과 엮일 일 자체가 없는 사람이지. 휴, 됐다. 말해 뭐해. 알겠어, 잘 들었어. 어머님, 저 오늘 볼 서류들이 많아서 일찍 쉴게요. 그럴래? 그래, 그러려무나. 그리고 바로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자리를 일어나 버렸죠. 어머님은 민망해 하셨고 저 역시 너무 분하더라고요. 그러려니 해라. 변호사가 어디 우리 같은 사람이랑 같겠니? 고졸이라고 해서 좀 놀랐나 봐. 그러니까 공부 좀 하지 그랬어. 어머님,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시네요. 아니 뭐 나야 그냥 사실 제가 틀린 말이 없잖아. 그러려니 해. 잘난 것도 참 그렇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과의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나 싶었어요. 나도 형선 몇 번 보니까 사람 자체가 악한 건 아닌데 그냥 말을 거르지 않고 하더라고. 그러려니 해. 어차피 우리가 결혼하고 형수를 얼마나 자주 보겠냐? 솔직히 옛날이야 형제지간이지. 요즘은 원래 다 따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풀어. 마음 풀으라고? 나 고졸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는데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아, 진짜 그만해라. 엄마도 그냥 형수 맞장구 쳐주는 거고 우리 집에서 솔직히 제일 잘난 거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비위 맞춰주는 거야. 남편의 말이 너무 서운하게 들렸지만 진짜 결혼하면 자주 볼 일이 없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저 역시 남편과의 관계가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았기도 했고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는 정신 승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왜 결혼식까지 양보하고 결혼을 파토내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 기어이 미룬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땐 어려서 저 역시 지는 건 못 참는 성질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신부 대기실에서 반갑지 않은 인물이 저를 보러 왔어요. 동서 축하해. 이제 진짜 내 동서네. 우리 집은 사람 된 거 영광으로 알아야 돼. 알지? 뭐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해. 그러자 옆에서 시어머니도 얄밉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집안 아무나 못 들어와. 너도 참 복이다. 고맙게 생각해. 네, 감사하네요. 정말 환장의 세계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어요. 결혼식이기도 하고 부모님들도 계시는 자리였기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서둘러 말을 마무리 지어버렸네요. 그리고 결혼식 후 첫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형님이 껄끄러워 가고 싶진 않은 모임이었지만 그래도 뭐 얼마나 자주 볼까 싶어 남편의 설득에 못 이겨 좋은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네요. 그러나 역시는 역시였고 모임에 도착하자마자 형님은 공무원이 어쩌고 저쩌고를 하며 저를 폄하했어요. 요즘 공무원들 너무 일 쉽게 해. 안 그래 동서? 하긴 뭐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뭘 알겠어. 공무원도 급이 있잖아. 아, 맞다. 동서, 우리 집 분위기가 주식 얘기 많이 하는데 이해는 되지? 어렵나? 거기에 시어머니가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뭘 그런 걸 물어봐. 너나 그런 얘기 하지? 쟤는 그런 얘기 들어도 몰라. 남편은 멋쩍게 웃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동서, 책 좀 읽어. 요즘 책 잘 나오잖아. 웃으면서 넘어가지지도 않았고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골마가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갈수록 계속해서 형님 포함 시댁은 저에게 선을 넘더라고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형님이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 무슨 소리야. 형수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장난이지 진심 아니야. 그러려니 해.
당신은 아무렇지 않아? 장난으로 한 말을 무슨 진심으로 받아들여? 그것도 코미디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제일 정신건강에 좋아. 남편인 본인 일이 아닌 양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대꾸하였고 그것 또한 저에게 상처였죠. 그리고 결혼한 지 그렇게 1년쯤 됐을 때였을까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였지만 두 줄이 선명히 찍힌 테스트기를 보며 벅찬 감정이 올라왔네요. 남편 또한 너무 좋아했고요. 진짜 우리 아기야? 아직 초기라 불안하긴 한데 확인했어. 매일 네 편인지 내 편인지 구분이 안 가서 화날 때가 많았는데 저희 임신 소식에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보니 그래도 저 역시 섭섭하고 화났었던 마음이 눈누트 사라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된다고 하니 고마운 마음도 들었죠. 와, 우리 자기 최고다. 진짜 고생했어. 그날 밤 남편은 가족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형, 그리고 형수님, 우리 엄마 아빠 됩니다. 좋은 소식 들었어요. 올 가을이면 엄마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 될 거예요. 어머, 축하해. 우리 집안의 대를 혜진이가 먼저 있는구나. 정말 축하해. 그리고 좋아하시는 시부모님들과는 다르게 형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이후로 미묘하게 더욱더 저에게 날이 서 있는 채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네요. 시어머니가 대뜸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 이름은 정했니? 아니요, 아직. 상의해 봐야죠. 좋은 이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형님이 비아냥대더라고요. 어머, 동서가 지으려고? 그거 장난 아니야. 뜻도 그렇고 해석도 잘해줘야 돼. 아, 그리고 아기 키우려면 동서 공부도 좀 해야겠다. 영어 공부는 기본이야. 요즘에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는 거 알지? 경제적으로 무조건 뒷받침도 해줘야 하고. 뭐 키우기 나름이죠. 아직은 그런 거보다 그냥 건강하게 아기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준비성이 없다니까? 애가 부모님 믿고 이 세상에 나오는데 그냥 되는 대로 키울 거야? 이래서 고절 엄마가 여기서 티가 나는 거야. 애들 어린이집 가봐라. 엄마들도 수근수근 돼. 어머, 그래? 너 공부 좀 해야겠다.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진짜 학벌 때문에 우리 손주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말씀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형님, 이거 악담이에요? 걱정이에요? 어머, 동서, 뭘 발끈해? 사실인데. 그냥 난 동서가 걱정이 돼서 한 얘기야. 걱정 맞아요. 은근히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저 또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언제까지 참아드려야 되죠? 그래요, 형님 잘나셨어요. 변호사의 좋은 대학교. 근데 어쩌라고요 도대체? 뭐? 아니, 동서 임신했다더니 뭐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나한테 도끼 눈을 떠. 아유, 큰애야, 네가 참아라. 제가 임신해서 좀 예민해졌나 봐. 얘 혜진아, 그냥 큰애가 너 걱정돼서 그런 건데 뭐 그리 받아쳐. 내가 듣기에는 다 생각해줘서 한 말이구만. 어머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을 왜 봐? 동서도 참 멘탈이 약하구나. 아니, 뭘 이런 걸로 눈물을 흘려. 그리고 대학교 안 갈 때 사회에서 이런 취급 받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원래 사회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 가지 그랬어. 형님, 사람마다 처지가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대학교 못 가는 게 꼭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저를 볼 때마다 막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형님은 제가 만만하세요? 말 좀 가려 하세요. 사람 진짜 참고 있으니까. 그때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울어? 참나, 누가 보면 내가 막말이라도 한 줄 알겠네. 됐어, 알겠으니까 그만 울어. 내가 걱정을 해줘도 동서가 그리 받아들이는데 나도 뭐 할 말 없어. 전 그날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임신을 하기도 했고 호르몬도 정상이 아니었어요. 계속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형님이 그렇게 제 자존감을 깎아내릴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좋은 생각만 해야지 라고 참았죠. 하지만 형님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임신 초기 때 절박유산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늘 매사 조심스러운 저에게 형님은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하였어요. 동서, 이것 좀 옮겨줘. 임산부도 적당히 움직여야 돼. 그래야 순산하지.
저 유산기가 있어서 무거운 거 못 들어요. 내 친구들 다 임신해서 조금씩은 움직였어. 약한 척 말고 빨리 들어. 배가 나와 힘든 저를 일로 부려먹고 못하면 또 저를 깔아내렸어요. 형님, 저 진짜 못 들어요. 임신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참나 진짜 생색 낸다. 그래 혜진아 같이 들어줘라 좀. 네 형님이 너 애기 낳을 때 고생 안 하게 이것저것 움직이게 해주는구만. 이제 그 정도 안정기 됐으면 이런 건 해도 돼. 시어머니 또한 늘 형님 편에서 말씀을 해주었고 정말 속상한 마음에 매번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였어요. 하지만 그 하소연은 소용이 없더라고요. 형수 원래 저래. 그냥 못 들은 척해. 남편은 중립을 지키려고만 했고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거의 방관자였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형님과 틀어지게 된 사건이 있었죠. 백화점에서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남편 이렇게 넷이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태어날 아기 침대를 세트로 골라보고 있었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해서 고민만 하고 있을 때 형님이 쓱 다가오더라고요. 동서 이거 사게? 그런 거 사서 뭐해? 애 키우려면 엄마 수준이 제일 중요해. 애들 유치원만 가봐. 학부모 모임 같은 거 하면 동서 쪼그라드는 거 알지? 그냥 알아서 대충 키워. 괜히 무리하게 이것저것 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저는 굳어버렸고 남편은 머쓱한 듯 웃으며 둘러대더라고요. 아 형수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뭐가요? 저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제가 이런 거 좀 잘 알잖아요. 요즘 엄마들 예전 같지 않아서 그 엄마 학력 보고 친구 만들어준대요. 가족이니까 걱정돼서 말해준 건데. 그래 네 형님이 걱정돼서 한 말이랜다. 이제 제 일에 간섭하지 마시죠. 저 역시 형님 일에 아예 간섭 안 할 테니 그냥 서로 딱 때 맞춰서만 보자고요. 저도 더 이상 형님 잘난 척 못 들어주겠네요. 뭐? 아니 동서 뭘 그리 화를 내고 있어. 입장 바꿔놓고 형님이라면 기분 안 나쁘실지 의아하네요. 혜진아 뭘 그렇게 따져 물어. 형수도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닐 거야. 당신이 내 편 안 들어준 거 하루 이틀 아니지만 진짜 너무한다. 내가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있어야 돼? 됐고 그렇게 잘난 형수님 잘 모시고 들어와. 어머 어머님 보셨죠? 요즘 어린 친구들 저렇게 대바라졌다니까요. 참나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건데 어쩜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저래요? 어머님 앞에서 예의 없게. 저게 다 어머님이 너무 물러터져서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전 인사도 없이 백화점을 빠져나왔고 저 여자랑 진짜 다시는 개인적으로 보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았고 시어머니만 아이를 보시러 왔는데 제가 낳고도 시댁에 가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얘, 그때 일로 화났니? 걔가 부러워서 그래. 보니까 큰애가 임신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흠없는 사람이 있어? 똑똑하고 잘나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여라. 솔직히 너는 그래도 임신도 바로 되고 얼마나 귀한 아기를 키우고 있어. 형님이 임신이 안 된다고요? 그래, 너만 알고 있어. 시험감도 몇 번 실패했어. 그러니까 네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안쓰럽지 않냐? 그냥 부러워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받아치지 말어. 애도 데리고 놀러 오고. 너 나랑도 인연 끊을 셈이야? 시어머니가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임신을 간절히 바라는데 매번 실패하는 형님이었기에 저를 시기질투한다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너그러이 받아주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주는 시어머니였죠. 그게 아니라 매번 어머님은 형님 편만 드시잖아요. 변호사 며느리 대단하니까. 아이고 그냥 맞춰주는 거지. 솔직히 너랑 본 세월이 얼만데 너는 그냥 딸 같은 거고. 어머님의 딸 같다는 말에 마음이 풀어졌고 그렇게 형님에게 죄송하다고 하였어요. 그날 그렇게 가버려서 죄송해요. 왜? 난 아예 인연이라도 끊어버릴 줄 알았는데? 다시 한 번만 눈 동그랗게 뜨고 되들어봐. 나야말로 동서랑 손절할 거니까. 알겠어? 네, 알겠네요. 그렇게 형님과 다시 말을 트게 되었는데 그날 형님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결정했어요. 이랑도 상의해 봤는데 저희 입양하려고요. 뭐? 입양? 네.
어차피 애 낳는 거는 이젠 아이 때문이라도 글렀고 전 아이 키우며 살고 싶어요. 요즘 입양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어떠세요? 처음 들은 입양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도 식사를 하다마다 놀래고 형님에게 다시 물어봤지만 형님은 애초에 미리 다 계획이라도 한 듯 차분히 말을 이어나갔어요. 저 역시 얼마나 아이가 갖고 싶으면 저럴까 싶었네요. 나야 뭐 니들 의견이 그렇다면 그냥 따라가는 거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 그래도 입양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알아요. 그래도 입양해서 잘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도 좋다고 했고요. 그래, 뭐 입양아는 다 알아본 거야? 네, 사실 친정엄마랑 봉사하고 있는 보육원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예요. 나이는 8살이고요. 여자아이예요. 얼마나 똘똘한지 사실 계속 마음이 가더라고요. 8살? 아니 이왕 하려면 신생아 입양을 하지 그러냐. 걔는 너무 크잖아. 그래서 더 입양을 해야죠. 사실 8살짜리 입양이 쉽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죠. 어머님, 저 잘 키울 자신 있어요. 누구보다 제 아이처럼 말이에요. 저도 다른 건 다 완벽하지만 엄마는 못하잖아요. 제가 엄마를 하고 싶어요. 그래, 네가 그렇다면 뭐 별 수 있냐. 그래도 참 대단하다.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 가지기 쉽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이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마음도 이렇게 착하다니까. 엄마, 나도 괜찮으니까 우리 앞으로 잘해볼게. 형님 대단하시네요 정말. 아이 낳고 많이 키워본 건 아니지만 정말 더 멋지세요. 그래? 동서가 그렇게 말해주니 좋네. 고마워. 나도 이제 동서처럼 엄마가 될 수 있어 너무 벅차다. 형님이 그런 고민 가지고 계실 줄 몰랐어요. 그동안 마음도 모르고 참 죄송해요. 형님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 오히려 존경하게 되었어요. 고학력자는 정말 생각이 다르구나 싶은 게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형님 다시 봤어.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사실 우리도 애기 키워서 알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입양한다는 게 보통의 생각이랑은 다르잖아. 그러게 깍쟁인 줄 알았는데 형수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형님은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걸쳐 8살 된 아이를 입양해왔는데 어찌나 똑똑한지 시어머니도 참 좋아하셨어요. 아우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누가 초등학생이라고 해? 너무 야무져. 네가 낳지 않았어도 꼭 네 딸이다 얘. 그죠? 저도 입양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야무지고 싹싹하다고 담임선생님 칭찬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 어쩜 앞으로 더 잘 키워봐. 그렇게 형님은 참 행복해했네요. 본인 자기처럼 아꼈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시간도 잠시였고 형님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깔보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동서 어째? 원래 애들 머리가 엄마 닮는다잖아. 가뜩이나 아들인데 어쩌려고. 무슨 소리예요? 동서 고졸인데 동서 아들도 고졸이면 어떡해. 요즘 세상에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할 텐데. 내가 우리 딸 키워보니까 알겠더라. 얼마나 요즘 애들 문제가 어려운지 말이야. 동서가 그런 거 풀어줄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 애들 숙제도 봐주고 해야 하는데 나 진짜 진심으로 걱정돼. 걱정된다는 말 끝에 희미하게 미소가 번지며 저를 깔보는 형님이었는데 또 시작이구나 싶었네요. 깔깔 웃으면서 저를 무시하는 형님이 또다시 진절머리가 났는데 형님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계속 무시하더라고요. 형님, 말 조심하세요. 무슨 말 조심? 동서는 나한테 학력 콤플렉스 있나 봐?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도끼 눈을 떠? 아니 요새 내가 우리 딸 영어 봐주면서 동서 생각을 그렇게 한다니까? 쟤네야 뭐 과외 선생 붙이고 해야지 별 수 있어? 그래 우리 손자 고졸은 만들지 말아야지. 어머님까지 왜 이러세요? 그냥 맞는 말 하는 거잖니? 사실이잖아. 또다시 무시와 멸시가 반복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저에게는 걱정이 늘어나게 되었네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 앞에서 늘 저런 식으로 나를 무시한다면 우리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싶은 게 걱정이 슬슬 되었거든요. 또다시 속이 굶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아들 돌잔치가 되었고 가까운 친인척만 모인 자리여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네요. 역시 아들과 저는 뒷전이었고 형님은 본인이 입양한 딸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내가 요즘 얘 때문에 산다니까요. 이모님, 이래서 케미가 있는 건가 봐요. 제가 낳지 않았는데 어쩜 저랑 같은지. 그러게 누가 보면 딸인 줄 알겠다. 어쨌든 진짜 고생했네. 입양이 쉬운 게 아닌데. 남의 잔치에 와서 본인 수다만 떠느라 돌잔치가 지연이 되고 있었고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자 형님은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죠. 아니 또 입이 대빨 나와서 왜 그래 동서. 그냥 우리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 좀 한 거잖아. 아 맞다. 우리 말 알아듣는 거지? 사실 여기 이모님들도 다 학벌이 좋으시잖아. 형님, 지금 또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여기 친정 부모님도 계시는 자리예요. 아니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래 뭘 또 정색을 하니? 얘가 그냥 분위기 풀어보자고 농담한 걸 가지고 또 그런다. 하여튼 둘째 너는 보면 좀 예민해. 그럼 대학을 가든가 할 것이지. 그러게요. 고졸 주제에 저렇게 성격까지 이상해서 정말 동서지간 힘들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 부모님들의 표정을 보고 제 뚜껑이 열려버렸고 참다 형님의 비밀을 폭로해버리자 형님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그리 잘나신 우리 로펌 출신 형님은 과거에 애를 낳고 그 애를 고아원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애를 후원하고 그거 다 속인 다음에 얼빵은 아주버님 만나 결혼하셨나요? 그래놓고 불임이다 뭐다 하면서 그 아이 입양하는 무서운 클래스 진짜 대단하네요. 고학력자들은 이렇게 무서운 짓들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 봐요. 그쵸? 뭐?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거야 형님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얘가 8살이니 8년 전이겠네요. 형님 더 어렸을 때 아이 낳아서 버린 거 제가 모를 것 같았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둘째가 한 말이 진짜야? 아니 큰애야, 넌 무슨 말 좀 해봐. 아니 저거 미친 거 아니에요? 야, 너 나를 왜 모함해? 어머님이 그러셨죠. 입양한 아이인데 참 이상하게 너무 닮았다고. 그 이유가 있었네요. 둘은 핏줄이고 혈연이니 닮을 수밖에. 그렇게 형님 자식 머리는 유전이라고 하던데 형님 머리 닮아 딸도 머리가 기똥차잖아요. 이게 사실이야? 여보 그게 아니라 쟤 미친 것 같아. 그렇게 당당하면 유전자 검사해보면 되겠네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거의 쓰러지다시피 했고 시어머니는 졸도지경에 이르렀죠. 그리고 형님은 너무 당황했는지 그대로 딸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갔어요. 아니 이게 다 사실이야? 당신 뭘 알고 제대로 말한 거야? 됐어. 나도 지쳤다. 우리 이혼해. 도저히 못 살겠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반감만 한 당신이랑 진짜 이제는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이제 그 집 일은 본인들이 알아서 알아보든지 말든지 하시고. 어머님, 제가 딸 같다고 하셨죠? 아니요. 며느리는 며느리예요. 저도 이 집 며느리 안 하렵니다. 우리 아들 돌잔치에 참나. 엄마 아빠 미안해. 나 도저히 못 살겠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러고 살아. 안 그래? 엄마 아빠가 나 이렇게 안 키웠잖아. 이혼이라니.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아니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해. 묵은 채증도 내려간다. 내가 왜 이러고 지내는지 억울할 정도야. 이혼 소장은 집으로 보낼 테니까 할 말 있으면 이제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아 좋겠네. 가족이 변호사라. 변호 잘해줄 거 아냐? 전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저 역시 잔치장을 빠져나왔어요. 그 어느 때보다 눈물도 안 나고 정신이 맑았네요. 제가 어머님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사실 어머님이 한 반찬을 가지고 형님네 갔던 날이었어요. 현관 밖에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너 어디 가서 발설하면 안 돼? 그러면 엄마랑 못 살아. 알겠지? 어차피 이제 엄마라며 왜 말하면 안 돼? 엄마랑 너랑 피 섞인 거 아는 순간 엄마 이 집에서 완전 쪽박차. 엄마 커리어처럼 가정도 완벽해야지. 그래야 너도 번듯하게 커서 시집 가는 거야. 엄마가 잠깐 너 시설에 맡겨놨지만 내 딸이기 때문에 엄마 나 포기하지 않았잖아. 엄마 마음 알지? 알아. 이제서야 엄마랑 살게 됐는데 나도 절대 안 들키게 할게. 역시 우리 딸 똑똑하다니까? 엄마 닮아서 머리 하나는 비상해. 그럼 엄마랑 나랑은 몰랐던 사이인 거 맞지? 당연하지. 무조건적으로 모른 척. 그래야 우리가 편해져. 아빠도 절대 모르니까 아빠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알겠어. 입 팝할게. 문 너머로 들어오는 말에 정말 입을 틀어 막았어요. 어머님이 늘 이상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인데 진짜 신기하다. 키우니까 닮는 건가? 어쩜 저리 똑같이 생겼어? 참나 신기하기도 하다. 우리 집안으로 들여오려고 인연인가? 그러게요. 저도 신기해요. 꼭 형님이 어렸을 때 저렇게 생겼을 것 같지 않아요? 참나 신기해 죽겠다. 똘똘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좋은 거지. 닮으면 더 예뻐 보이잖아. 그러게요. 형님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는데 너무 다행이죠 뭐. 가끔은 진짜 둘이 무슨 인연이 있나 싶다니까? 얼굴도 닮았지. 그리고 하는 행동도 똑같은 것 같아. 그러게요. 이래서 가족이 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키우지 않아도 내 식구가 될 운명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본인이 어려서 낳은 딸을 보육원에 보내놓고 몰래 후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놓고 감쪽같이 본인 딸로 입양을 해버렸고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은 제 말을 듣고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고 역시나 형님과 99% 일치하는 검사지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아유, 내가 미쳤지. 저런 무서운 거를 떠받들고 살았으니 진짜 미쳐. 당신 이혼 소송에 변호사니 다 알 거 아냐. 나 이대로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여보 미안해. 한 번만 봐줘.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아이 안 생겼잖아. 그냥 우리는 달라지는 거 없어. 그저 내 딸을 그냥 입양한 것 뿐이라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당신 뭐 보고 결혼했겠어. 그냥 난 가정이 가지고 싶었어. 나같이 고학력자의 대단한 여자가 더 잘난 남자한테 시집 못 갔을 것 같아? 그럼에도 그냥 평온한 가정을 갖고 싶어서 당신을 선택한 건데 당신이 이렇게 날 내치면 어떡하라고. 뭐야? 우리 아들이 만만해서 네 딸 데려다 살려고 이미 계약한 건 아니고? 이 천하의 나쁜 년 같으니 난 그것도 모르고 맨날 네가 말하면 둘째한테 면박이나 주고 어쩔 거야 이제. 걔네 이혼한다고 난리라고. 어머님, 제가 그렇게 하라고 고사를 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어머님 뜻대로 행동하셔놓고 이제 와서 왜 저한테 책임 전가를 하세요. 어머님 팔자에 저 같은 며느리 본 거를 그냥 감사히 생각해야죠. 뭐? 이 호랑말코 같은 게? 시어머니는 그날 눈이 돌아 형님의 머리털을 다 뽑아놨다고 했어요. 이거 안 나오세요? 어머니 이거 폭력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뭐? 고발? 우리가 널 고발해야지. 네가 날 고발해? 지금 네가 내 아들 둘 인생을 망쳐놓고 주둥이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진짜 양심이 없어도 유분수지. 여보 안 말리고 뭐해? 당신은 날 기만해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여태까지 나 속인 것도 모르고 그저 당신 임신 안 된다는 거에 내가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워했는데 본인이 옛날에 낳은 딸을 몰래 입양해? 패대기를 치고 나서 보니 한 움큼이 빠져 있었다고 했죠. 형님은 폭력이라며 고소를 한다고 난리였고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이혼 소송을 하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빌기 시작했고요. 우리까지 이럴 필요 없잖아. 아니, 난 당신이랑 언제 끝낼지 늘 생각했어. 근데 생각해보니 고민할 게 아니더라고. 어차피 평생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남자인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 당신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연애 때 우리 결혼 미루자고 했을 때부터 늘 나는 뒷전이고 당신 가족이 우선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가족 떠받들고 살아. 난 이제 그렇게는 안 살아. 고졸 출신 며느리가 어디 그 집에 가당키나 해? 주제 파악하고 빠져줄 테니까 이혼서에 도장이나 찍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지. 내가 도박을 했냐? 아니면 널 때리기라도 했냐? 내가 왜 이혼을 당해? 당신이 때리지만 않았지. 내 마음은 매번 맞기만 했어. 그러니까 깨끗이 끝내줘. 미안해, 사과할게. 상처 줄 의도는 없었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다 같이 좋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가족끼리 좋게 지내시라고. 진짜 그럴래? 우리 사이에 애가 있는데 쉽게 이럴 일이야? 너도 감정적인 거 같은데 그러지 마. 뭘 그러지 마야. 나 이혼 한두 번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걸로 치부하지 마. 이제 끝내. 제가 남편을 받아주지 않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나한테 네가 어떤 며느리인데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한다고 그래. 어? 그 못된 큰애는 내쫓았어. 지금 이혼 소송 중이야. 네가 그걸 봤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애 데리고 다시 들어와. 어머님, 매번 형님이 저한테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할 때
옆에서 웃으면서 한술 거두셨죠. 그래놓고 제가 편해서 그런다고요? 제가 바보였어요. 편해도 존중하는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제가 딱 어머님한테 그냥 그 정도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 다시 안 돌아갑니다. 애도 그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백날 말해도 제 마음 안 변하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네가 우리 집안 손주까지 낳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혼을 시키냐? 어? 우리 손주 한부모 가정 만들 셈이야? 네, 어쩔 수 없죠. 전 때려 죽어도 그 사람이랑 다시 못 살겠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허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와도 제 마음이 변하지 않자 남편은 제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랑 혜진이랑 어떻게 헤어집니까? 안 그래요? 제가 물론 혜진이 마음 아프게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이혼까지 갈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쭉 얘기해 보게. 나름 혜진이가 고절 콤플렉스로 형수랑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게 왜 저희의 이혼 사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께서 혜진이 설득 좀 해주세요. 솔직히 저희 애가 아빠 없이 살아도 좋으시겠어요? 이 천하의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함부로 나불거려? 내 딸이 너희 집에서 그런 취급을 당했는데 내가 미쳤다고 다시 들어가라고 해? 우리 딸 잘했다고 하지. 고졸이라서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참나. 넌 그러면 꼴랑 중소기업 다니면서 우리 혜진이한테 뭘 해줬는데? 내 딸이 다시 그 들어가 산다고 해도 내가 반대야. 너 우리 집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귓방맹이 맞을 줄 알아? 그리고 나서 아빠는 남편을 쫓아냈어요.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이제 속이 시원하냐? 향수랑 형도 사단나고 지금 난리야. 거기는 더 복잡해서 아직도 소송 중이고. 그거야 듣고 싶지 않아. 지지고 볶던지 다시 합치던지 애 면접이나 잘 지켜. 그렇게 저희의 관계도 끝이 났어요. 다행히 친권과 양육권은 모조리 제가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 직업이 공무원인지라 휴직 기간을 늘려서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눈에 담게 되었네요. 우리 손주 보고 싶은데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 그래도 우리 집 대를 이은 게 딱 그 아이 하나뿐인데. 어머님, 애비 면접 날 같이 오셔서 보세요. 따로 이렇게 연락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머님이랑 사적으로 연락할 일은 없잖아요. 고절 며느리가 어째 어머님이랑 독대를 하나요? 전화 끊겠습니다. 가끔 아이 면접 교섭권 때 남편을 만나는데 결국 형과 형수는 이혼 소송이 끝이 나고 형님 쪽에서 엄청난 위자료를 주어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송이라는 큰 싸움을 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의 입을 통해 형님은 거의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내 명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네가 자초한 거야. 다시 엮이지 말자. 그리고 네 애는 네가 직접 키워. 참나. 완벽한 가정 아래서 아이를 양육하고 싶었다고? 내가 미쳤지 너 같은 애를. 넌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넌 진짜 쓰레기야. 아주버님이 쓰레기라고 하자 법원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고 했어요. 다시는 보지 말자. 근본도 없는 거를 데려다가 감히 우리 식솔로 만들어? 너 때문에 우리 아들들 인생 다 망쳤어. 어머님이 고학력자 며느리 좋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우리 참한 며느리랑 너 같은 애랑 내가 비교했으니 내가 이상한 사람이지. 됐다. 누굴 탓하겠냐? 너 사는 동안 다시는 우리 눈에 띄지 말아라. 결국 시어머니는 며느리 2명을 잃었고 아들들은 모조리 이혼남이 되었네요. 저는 싱글맘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다행히도 부모님이 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계세요.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봐도 그때 남편과의 이혼 결정은 정말 후회되지도 않고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저에게는 딱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제 아들이 올곧고 품위를 지키는 어른으로 자라게 하기가 제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 저 역시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겠죠. 이 글을 쓰다 보니 그때의 기억이 나기도 하면서 우픈 기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앞으로의 기억들을 아들과 함께 멋진 기억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응원해주세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마쳐볼게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왔는데 휴게소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 물론 화장실을 이용하고 뒤처리를 잘 하라는 의미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전남편이었죠. 제 전남편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면 좋았겠지만 그간의 행실을 보면 정말 더러운 사람이었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정말이지 다시는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간이었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남이 되어버린 전남편이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포기할게요. 남편과 저는 8년을 함께 살았고 3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지 3년이나 된 사람에 대해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됐다는 건 그만큼 쌓인 게 많다는 의미일 거예요. 사실 저도 잊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혼할 때 앞으로 더는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많은 걸 포기하고 헤어졌는데 이놈의 인간이 기어이 찾아와 진상을 떨지 뭡니까? 그러니 어쩌겠어요. 요즘 애들 말대로 인터넷에 그놈의 실상을 박제해버릴 수밖에요. 본인도 창피함을 안다는 다시는 제게 연락을 안 하겠죠 뭐.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5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랑 결혼을 앞두고 남자 쪽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지게 됐거든요. 이유가 납득이 됐다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파혼 사연은 다름 아닌 나이였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동갑이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4살 어린 여자를 원하셨거든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요즘에 그런 걸로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 싶었거든요. 그러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 이게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집안 식구들 모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사회생활이 늦어서 수년간 제가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제가 정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이해도 안 가고 무척 서운했어요. 중간에서 남자친구도 힘들어하기 마찬가지였죠. 우여곡절 끝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 자리까지 마련했는데 그 자리에서까지 시댁에서 제 나이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고로 여자는 젊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특히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데는 한 살이라도 어린 여자를 만나자 하죠. 옛말에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살 어린 것도 아니고 동갑이라니 솔직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예비 시부모는 뻔뻔하게 자기들 할 말만 늘어놓았어요. 그 말을 듣는 내내 저희 부모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요. 결국 참다 못한 엄마가 그동안 제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해온 거에 대한 울분을 토했고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발끈하면서 결국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말이야 양심이 있어야지. 그동안 자기 아들 뒷바라지는 누가 했는데 이제 와서 이딴 식으로 나와. 이럴 거면 도움도 받지 말았어야지. 그때는 뭐 우리 애 나이 몰랐어? 지들 필요했던 그깟 나이 상관없다가 결혼한다니까 이제 와서 대먹지 않게 나이 타령이야. 이럴 거면 그동안 우리 애가 당신 아들 건사하는데 들어간 돈 다 뱉어내. 어머 그걸 왜 우리가 내요? 지가 남자한테 빠져서 퍼다 준 걸. 우리 아들 놓치기 싫어서 지 스스로 벌어다 먹이고 챙긴 걸 왜 우리가 변상해줘야 되냐고요. 그러게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지 그랬어요. 결혼도 하년 처녀가 남자 집에 들락거리고 이게 뭡니까? 지금은 그쪽이 큰소리 칠 때가 아닙니다. 창피한 줄이나 아세요. 창과 방패처럼 찌르고 막는 양가 어머니들 때문에 루마는 혼란스러웠고 결국 식당 직원이 룸으로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때 상황을 정리한 건 저희 아빠였어요. 자, 정리를 하자면 재훈이 부모님께서는 우리 친경이 나이가 재훈이랑 동갑인 게 문제라 이거죠. 4살 어린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으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 둘째 딸이 진경이보다 4살 어리니까 재훈이랑 우리 둘째를 결혼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아빠 논리에 황당해서 저는 입만 쩍 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엄마가 바로 아빠 편을 들고 나오지 뭐예요. 맞네. 우리 주경이가 진경이보다 4살 어리니까 재훈이 부모님이 찾는 신부감으로 딱이네요. 그럼 이제 예정대로 결혼식 치르면 되는 거죠? 그러자 이런 상황을 생각지 못했던 예비 시부모님은 얼굴을 불그락 하면서도 뭐라고 대꾸하지 못했어요. 애초에 나이 차이를 들먹이며 결혼을 반대한 건 핑계일 뿐이었는데 그걸 간파한 저희 아빠의 묘책에 걸려든 거니까요.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그쪽에 우리 딸 나이가 문제라길래 나이 맞는 둘째를 내어드린다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냐고요? 애초에 나이는 상관도 없던 거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부모가 대답을 못하니 그럼 재훈이 자네가 해보게. 지난 4년간 자네 뒷바라지해온 내 딸 버리고 딴 여자랑 결혼할 계획이었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아이를 걸고 넘어진 거 아니냐고. 애초에 여자한테 기대서 살려고 드는 네 놈이 마음에 안 들었어. 학원비에 네 놈 담배값까지 내 딸한테 뜯어갔다는 걸 알았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봤던 건데 결국 네 놈이 믿음을 배신으로 갚는구나. 어차피 이 결혼은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도 받을 건 받고 끝내야 하지 않겠냐? 그동안 이놈이 내 딸한테 등쳐먹은 돈은 물론이고 이번 혼인을 빙자해 우리한테 입힌 피해까지 모조리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내 딸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이놈의 편히 딴 여자랑 혼인할 생각을 한다면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을 거다.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테니까. 니놈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놈인지는 모르겠다만 나이 든 사람이 괜히 나이가 많은 게 아니란 것도 알아야 할 거다. 그간 살아오면서 이놈 저놈 다 보고 이 꼴 저 꼴 다 보고 살아서 너같이 옹졸하고 은큼한 놈 속은 단번에 간파할 수 있거든. 그게 바로 연륜이라는 거다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아빠는 그 말을 끝으로 저와 가족들을 데리고 상견례장을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시작하셨어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정말 남자친구는 저 말고 다른 여자랑 혼담이 오가고 있었더라고요. 저를 떨궈내기 위해서 남친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나이를 트집잡아 결혼을 반대했던 거였어요. 평범하게 헤어지려니 그동안 저한테 받은 물적 도움이 너무 커서 그걸 안 돌려주고 끝내려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였죠. 그걸 알아챈 아빠 덕분에 저는 소송을 통해 그가 남자친구한테 썼던 돈도 돌려받고 파혼에 따른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파혼 소송 이후 저는 남자를 만나기 힘들었어요. 세상 어떤 남자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저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고 사촌 동생들도 속속 결혼 소식을 전해왔지만 저는 여전히 결혼 생각은 물론 남자를 만날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생긴 거예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당시 저는 집 근처에 자주 가던 술집이 있었는데 꼬치를 전문으로 파는 가게였어요. 가게 안에는 테이블이 있었지만 저는 주로 주방이 들여다보이는 바에 앉아서 사장님과 수다를 떨며 맥주 한두 병을 마시고 가곤 했어요. 그날도 퇴근길에 모든 꼬치를 먹으며 생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제 옆자리에 남자 하나가 앉더라고요. 뭐 빈자리니까 앉을 수도 있는데 이 남자 표정이 세상 다 산 사람 같아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푹 쉬더니 소주부터 시키더라고요. 소주가 나오자마자 자네도 안 따르고 바로 벽나발을 부는데 그때 예전에 제 모습이 순간 스치더군요. 파혼을 당했던 그 시절의 저 말이에요.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소주로 벽나방을 불었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꼬치 하나를 대뜬 남자 입에 밀어 넣었어요. 놀란 남자는 입에 꼬치를 문 채 멀뚱히 저를 바라보았고요.
혼자 먹기에 양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아직 수요일입니다. 그렇게 깡소주를 나발로 불면 내일 출근 힘들어요. 그 말에 남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입에 든 꼬치를 우적우적 씹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맛있죠? 저도 몇 년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깡소주 나발을 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여기 사장님이 제 입에 닭똥집꼬치를 넣어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 인생은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안 좋은 방향으로 말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일단 입에 맛있는 걸 넣자. 그러면 그 맛에 빠져서 조금은 살만해지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왜 평소 하지 않던 오지랖을 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연이 되려니 그랬나 보다 생각할 뿐이에요. 그날 제 옆자리에 앉았던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에요. 그날 남편은 3년 사귄 여자한테서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받은 날이었어요. 글쎄 뭐라는 줄 알아요? 나보고 축의금을 빵빵하게 달래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30도 훌쩍 넘긴 나이에 훌쩍이는 남편을 보니 안 됐기도 하고 은근히 귀엽더라고요. 그날 저는 자정이 넘을 때까지 남편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퇴근길에 그 꼬치집에서 만나는 날이 늘어갔어요. 술 친구에서 연인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2달 남짓이었죠. 우리 둘 다 30을 넘긴 나이였고 한 차례 실언을 당한 처지라 그런지 통하는 구석도 많고 서로에 대해 묘한 동질감도 느끼고 있어서 금방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한 우리는 바로 결혼식을 올렸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양가 부모님은 찬성을 넘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신혼집을 마련할 때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제 돈으로 전셋집을 구했는데 그때 들어간 돈 중 대부분이 바로 전 남자친구한테 돌려받은 돈이었어요. 그동안 통장에 묻어두고 볼 때마다 이를 갈던 돈이었는데 이렇게 요긴하게 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그 돈도 엄연히 사회 초년생 때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이지만요. 그런데 결혼하고 안 사실이지만 제 남편 월급이 제 초봉보다 적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니는 회사의 레벨이 달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나름 대기업이고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별 상관은 없었어요. 그건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친구들한테 와이프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자랑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이런 모습이 처음엔 귀엽게 보이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철딱선이 없게 생각되는 거예요. 명절을 맞아 회사에서 보너스 나오고 선물도 받아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제 손에 들린 한우 세트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역시 대기업은 다르구나. 보너스도 그렇게 많이 주면서 한우까지 주는 거야? 역시 내가 결혼은 잘했다니까. 와이프 덕분에 명절 한우 세트도 받고. 자기야, 우리 이거 우리 집 갈 때 선물로 가져가자. 우리 엄마가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덕분에 한우 먹는다고 엄청 좋아하실 거야. 모르긴 해도 주변에 엄청 자랑하실걸? 자기는 명절 보너스는커녕 회사에서 식용유 몇 병 받는 게 다라고 한참을 툴툴대던 남편은 한우 세트를 들고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이런 모습이 뭐랄까 좋게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매번 제가 회사에서 뭔가를 받아올 때마다 엄청 띄워주고는 결국엔 자기 부모한테 드리게 하거나 자기가 저 대신 쓰곤 했거든요.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슬슬 남편의 저희를 알아채고 나니 저를 띄워주는 말이 좋게 들리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죠. 왜 자기 집에 가져가는데? 우리 부모님도 한우 좋아하셔. 지난번에도 홍삼 세트랑 굴비 세트 자기 집에 가져갔잖아. 나 결혼하고 지금까지 회사에서 나온 선물들 다 자기가 챙겨갔어. 내 앞으로 나온 것들인데도. 한 번쯤은 우리 부모님 생각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도 참다 한 말인데 남편은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기업 다니는 네가 받아온 선물에 중소기업 다니는 찌질이는 손대지 마라 이거네. 자기 진짜 어쩜 이러냐?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내가 당신이 받아온 선물에 절대 손 안 댈게. 그럼 됐지?
아, 그럼 당신은 내가 받아온 식용유 쓰지 마. 그거 우리 엄마 가져다 줄 거니까. 정말 유치하게도 남편은 자기가 받아온 식용유 3병을 비닐봉투에 꽁꽁 싸매고는 시댁에 가져갈 선물 봉투에 함께 넣었어요. 내가 괜한 말을 해서 남편 자존심을 긁은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이런 반응을 보니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문제는 그해 명절에 시댁에 가서 남편이 도착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그놈의 한우 세트 얘기를 주구장창 했다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한우야? 아니지, 수입산이지? 아, 우리 집에 한우 세트가 있긴 한데 이 사람이 자기 회사에서 받아온 거라고 자기 부모님한테 주겠다더라고. 어쩌겠어. 엄마 아들은 고작 식용유 3병 주는 중소기업 다니고 며느리는 한우 세트 주는 대기업에 다니는 걸. 엄마, 다음 생에 태어나면 대기업 다니는 자식 낳아. 그래야 명절마다 한우 세트도 받아먹지. 이건 뭐 초등학생 싸움도 아니고 정말 유치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거기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명절 둘째 날 저희 집에 가서는 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장모님, 이거 이 사람이 회사에서 받아온 그 한우로 만든 건가요? 에이, 왜 그거 안 쓰고 다른 고기를 쓰셨어요? 이 사람이 중소기업 다니는 아들 낳은 저희 부모님한테는 절대 안 준다고 친정에 가져온 고기인데. 몰랐는데 이 사람이 차별이 좀 심해서 앞으로는 저도 이 사람 앞에서 벌벌 기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집 살 때 자기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생색낼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집에서 까치발로 다닐까 봐요. 이 사람 돈으로 산 집에 감히 제가 발도장 찍고 다닐 순 없잖아요. 이게 전부 돈도 없고 그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제가 잘못이죠 뭐. 글쎄 이러지 뭐예요. 사위의 밑도 끝도 없는 넋두리에 저희 엄마는 저를 불러 한 소리 하셨어요. 네가 집에서 얼마나 김서방을 잡아댔으면 장모인 나를 잡고 저런 소리를 해.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난 내가 받아온 회사 선물을 매번 당연하게 자기 부모한테 가져다 주는 게 얄미워서 한마디 했을 뿐이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엄마는 무조건 제가 잘못한 거라며 먹는 거 가지고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고 혼내셨어요. 결국 한우 세트로 인한 시답지 않은 싸움은 남편의 승리로 끝이 났고 이후 들어오는 회사 선물은 죄다 남편이 챙기게 되었어요. 사실 그 문제를 길게 끌고 와서 끝장을 볼 수도 있었지만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호르몬 이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당장 출퇴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임신 기간도 힘들었지만 출산을 하고 육아를 병행하며 몸을 추스르는 건 더 힘들었어요. 당장 얼마 뒤면 회사에 복귀해야 하는데 몸은 밀가루 반죽처럼 퍼져 있고 온몸은 몽둥이로 때려 맞은 것처럼 만신창이었거든요. 거기다 수시로 울고 싸는 아들을 챙기자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남편은 집에 시댁 식구들을 불러서 100일 잔치를 하겠다느니 난리를 치질 않나. 자기 여동생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학원가에서 가까운 우리 집에서 한 1년 데리고 있다고. 그러지 뭐예요. 자기야, 생각해보면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니야. 당신 회사에 복귀하면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물론 우리 채은이가 애를 볼 순 없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손을 보탤 수 있지 않겠어?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때 자기나 내가 늦으면 채은이가 데려올 수도 있고 당신 대신 세탁기를 돌려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솔직히 채은이 먹는 거야 우리 먹는데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수준인데 생활비가 늘면 얼마나 늘겠어? 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허락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때? 그래 줄 거지? 일에 육아에 찌들어 있는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남들은 하지 않는 100일 잔치에 신우의 시집살이까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이 일을 벌리는 통에 저는 정말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거기다 남편의 말과 달리 신우이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치 공주 대접 받으려는 사람처럼 가사일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더라고요. 청소기를 돌리거나 세탁기를 돌리기는커녕 지가 입은 옷도 사방에 뱀 허물 벗듯이 벗어두고 다녔고 친정 엄마가 만들어다 준 반찬을 덜지도 않고 침 묻은 젓가락으로 마구 휘저어 먹고는 식탁에 그대로 두곤 했어요. 그뿐인가요? 툭하면 출출하다며 치킨에 곱창, 피자 등을 시켜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
기저귀 한번 갈아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신우이가 집에 오고 오히려 늘어난 가사일 때문에 저는 더 힘들어졌고, 신우이 먹성에 늘어난 식비를 비롯해 전기세, 물세 같은 공과금으로 인해 생활비도 엄청 늘어버렸어요. 남편이 말했던 장점은 하나 없고 단점만 늘어난 셈이었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신우이를 내보내라고 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그러냐고 자기가 잘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런 기회조차 주기 싫더라고요. 말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천년만년이 지나도 절대 시험에 합격 못할 것 같더라고요. TV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딸랑 학원에서 강의만 들어서 어떻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나요? IQ가 200 이상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거기다 일과 육아, 가사노동에 치여 사는 올케를 눈앞에서 보면서도 자기 니트는 손세탁해달라, 늦은 시간에 라면 끓여달라, 치킨 시켜달라, 심부름을 시키는 거 보니 인간이 되먹기 그른 게 확실히 보여서 조금도 도움을 주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신우이를 다시 시댁으로 보내버렸죠. 물론 그 일로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징징거렸고, 더는 참을 수 없던 저는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징징거리면 그날로 이혼할 거라고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조용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일이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남편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가 봐요. 언제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 꼼짝없이 쫓겨나게 될 거란 걸 알았는지 제가 평소에 쉽게 던진 말 한마디까지도 수첩에 기입을 해서는 이혼할 때 마치 제가 그동안 자신에게 언어폭력을 휘둘러 온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이 수첩은 결혼 8년 만에 남편과 이혼하게 됐을 때 남편을 위한 꽤 쓸만한 증거로 채택이 되었어요. 그 바람에 저는 남편한테 위자료까지 지불하게 되었죠. 거기다 남편은 우리 아들을 볼모로 제게 흥정까지 해왔어요. 양육권을 줄 테니 얼마, 친권을 줄 테니 얼마 이런 식으로요. 정말 생각 같아서는 이 인간을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결국 이른 게 더 많은 이혼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을 온전히 제가 데려올 수 있어서 지금도 후회는 않고 있어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 인간이 이혼하고 3년 만에 다시 우리 모자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하필 저희 아빠 장례식장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이미 검은 양복까지 차려입고 팔에 상주 완장까지 차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놀란 저는 당장 달려가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죠.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여긴 왜 와? 왜 오긴?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맞사이가 안 오면 누가 와? 여보,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들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지금은 나랑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 장인어른 잘 모시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차차 정리하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손님들 들이닥칠 텐데 어머님이랑 처제만 맡겨둘 수 없잖아. 하여, 고양이가 쥐 생각하고 있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상주 노릇을 해. 그리고 당신 없어도 상주 노릇 할 사람은 많아. 주경에 남편도 있고 내 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한 집 버리지 말고 돌아가. 그런데 하필 그때 육촌 당숙이 저희를 보시고는 다가오셨어요. 제가 이혼한 사실을 모르셨는지 제 남편 손을 잡으시곤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김서방이 고생이 많네. 장인 상 치르느라 얼굴이 반쪽이 된 거 봐. 근데 장례식장은 안 지키고 왜 둘 다 나와 있는 거냐? 그러자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재빨리 대답을 했어요. 당수걸은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서 들어가세요. 여우 같은 남편은 그렇게 당수걸은을 모시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고 은근슬쩍 성주 노릇을 해가며 친척들한테 눈도장을 찍었어요. 엄마랑 여동생은 당장 돌려보내라고 난리였지만 아빠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없어선 탓에 두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탈상 전날 밤 친척들 사이에서 저희 아빠 유산 얘기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는 제 남편도 끼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제 남편한테 그러더군요. 이미 이혼까지 했으니 유산 상속도 못 받을 텐데 여기엔 뭐하러 와서 고생이야. 듣자 하니 헤어질 때 많이 안 좋게 헤어졌다던데. 에이, 누가 그래요.
저 사람 아직 저한테 미련 있어요. 그러니 장인어른 장례식에 온 저를 밀어내지 않고 그냥 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한때 맞사위였는데 장인어른이 제 앞으로 유산을 안 남기셨겠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장인어른이 저 많이 예뻐했던 거요. 모르긴 해도 꽤 남기셨을 거예요. 남편은 실실거리며 진짜 유산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있는 앞에서 확실히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유산? 누구 맘대로 유산을 받겠대. 당신이랑 나 이미 끝난 지 오래인 사이잖아. 우리 아빠가 살아생전에 당신이라면 일을 박박 가셨어. 그런 사람이 퍽이나 유산을 남기셨겠다. 그러니까 괜한 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돌아가. 아니 여보, 그래도 그런 게 아니지. 내가 바쁜 시간 내서 장인어른 장례식까지 치러줬으면 뭔가 생기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앞으로 나오는 유산이라도 조금 떼어줄 수 있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세상에,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이미 헤어진 아내 부친의 유산을 뜯어먹자고 여기까지 달려왔단 거예요.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둘러도 그렇지 이렇게 철면필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그 유산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어쩔 수 없겠네. 우리 아버지 유산 받고 싶댔지. 그래, 줄게. 엄마랑 나랑 내 여동생, 그리고 당신 이렇게 넷이 똑같이 나누면 되겠다. 이런 걸 제부한테까지 나누긴 좀 그렇거든. 정말? 그래, 생각 잘했어. 아무래도 둘째 사이는 자격이 안 되지. 뭐니 뭐니 해도 맞사이가 최고니까. 그래, 총 유산은 얼마나 된대? 듣자하니 한 5억 가까이 된다나 봐. 그래? 그럼 1인당 1억 2,500 정도 받을 수 있는 거네. 생각보다는 액수가 적긴 하다. 장인어른이 회사도 가지고 계셨고 부동산도 꽤 있던 걸로 아는데. 그랬지. 근데 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잘못돼서 회사를 정리하게 됐거든. 그거 정리하고 나니까 빚만 5억 정도 남더라고. 빚이라는 말에 남편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틈을 노리고 저는 아예 쐐기를 박을 생각이었죠. 제부, 아빠 빚이 5억이라고 그랬죠. 그거 4등분으로 나누면 1인당 1억 2,500이니까 당신이 1억 2,500만 원 갚으면 되겠다. 뭐?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왜 빚을 갚아? 왜긴 왜야. 빚도 유산이라는데 당신이 원하는 유산 받게 해준다는데 싫어? 그것까지 받자고 당신이 쪽팔림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안 그래? 원래 자기가 공짜를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이미 수년 전에 인연 끊어진 장인 유산 뺏자고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대단해. 그래도 맞사이라서 그런가 자기 통이 꽤 크다? 전 장인 빚을 1억 2,500이나 가져다 준다고. 솔직히 자기가 이 정도까지 해줄 줄은 몰랐는데 내가 당신 만나고 오늘이 제일 남자답게 보인다. 그래, 기왕 쇳불도 당긴 김에 빼랬다고 유산 증서에 사인부터 하고 가라. 제부, 아까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 있잖아요. 그거 좀 가져다 주세요. 실은 아빠 회사 일 도와주시던 변호사가 아까 서류 가져다 주고 갔거든. 어서 사인부터 하자고. 어서. 그 말에 남편은 정색을 하며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웃기네. 이미 헤어졌으면 끝이지. 무슨 유산을 나누재. 난 도의적으로 장례일 도우러 온 거지. 다른 마음은 추워도 없으니까 괜히 몰아세우지 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제부가 들고 온 서류에서 빚에 대한 내역을 찬찬히 보고는 다 틀렸다 싶었는지 결국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더군요. 유산은 받고 싶어도 빚은 싫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예요. 아빠 앞으로 빚이 있긴 했지만 그 빚을 갖고도 남을 만큼의 부동산도 있었거든요. 당장 현금화하기 힘들어서 빚이 생겼던 거지 갚을 능력이 안 됐던 건 아니니까요. 장례식을 치르고 몇 달 뒤 부동산 중 일부를 정리해 아빠 빚부터 갚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유산은 엄마와 우리 자매가 적절히 나누게 되었고요. 빚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던 남편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저를 찾아왔다가 오히려 경찰에 끌려가고 말았어요. 이미 헤어진 사이에 무단으로 제 집에 침입해서 제 화장대랑 장롱 서랍을 뒤졌거든요. 제가 거기에 중요 서류랑 금부치, 현금을 놔두는 걸 알고서 벌인 짓이었죠. 결국 남편은 무담 치니까 절도혐의로 구속됐고 그 바람에 난리가 난 시댁에선
싹싹 빌려 선처를 구했어요. 하지만 이혼할 때 남편이 했던 짓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용서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앞으로는 나는 물론 내 아들과 내 친정 식구들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말라고 말이죠. 제가 이런 조건으로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로 한 건 이 사람을 용서해서가 아니었어요. 어차피 남편을 무단치니까 절도로 구속돼도 초범인데다 동종 전과 이력도 없고 이런저런 사항까지 더하면 우리나라 재판에서 기소유예 받을 게 뻔했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원하는 조건이라도 걸어서 공증문서화 해두자 싶었던 거예요. 결국 그 계획은 성공했고 남편은 절대 다시 저희 모자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했어요.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2번이나 꽝을 골랐던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남자를 위해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제 아들이에요. 적어도 아들한테만큼은 최고의 엄마로 남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